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날짜는 2022년 7월 27일 수요일이네요. 최근 그 KF-21 첫 비행이 이제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정부는 상당히 미온적인 소극적인 그런 홍보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다뤘던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KF-21 엔진 국산화 향후 이제 4.5세대, 5세대, 6세대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국산화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뭐 K2 전차나 그 외 지상 장비들에 있어서도 막상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파워트레인을 외국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어긋난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출력이 더 강한 엔진을 장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 이제 채용한 엔진을 가지고 앞으로 3, 40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운용할 KF-21의 전 기간에 걸쳐서 생애에 걸쳐서 그 엔진을 쓸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비유를 한번 하자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대공부장이 없었잖아요. 우리 국산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티어하고 아이리스-T라는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채용을 했지만 당장 우리 것을 개발해 나가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엔진도 그런 품목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걸 모델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후발주자거든요. 앞에 많은 특히 이제 우리는 서방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의 엔진에 우리 경험이 많죠. 우리가 조립도 대부분 다 하고 수입하는 기체는 그리고 일부 부품을 많은 부품을 우리가 만들기도 해요. 어느 정도 노하우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할 때는 앞에 선례들 시행착오들을 당연히 우리 국산 엔진 개발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이쁜 녀석을 골라서 우리 모델로 삼겠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던 길을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지름길로. 그게 현재까지 우리 무기 개발의 핵심이에요. 효율성에. 예.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먼저 엔진 국산 개발이 가능하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누리호 건도 보셨고 또 우리 KF-21 잘 날아올랐죠. 예,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해냈잖아요. 물론 앞으로 개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외 다른 무기 체계들에서 보면은 종합적인 성능, 운영 유지, 가격 모든 걸 포함한 종합적인 성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무기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과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예 안 될 거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확신도 없을 거예요. 과연 될까? 엄청 첨단으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오직 미국과 러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자,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보면은 작년 아덱스에서 이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30년대 초까지 유무인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한다. 유무인 둘 다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유인 우리가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터보 프롭도 있지만 제트기도 포함된다고 보고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그 엔진들이 당연히 호환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리고 이 언급을 대통령이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이전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상당 부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연구진들이 이런 조건만 부합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연거푸 나온다고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건 2022년 1월 4일 금년 초 보도인데 산업부 장관이 제트기급 첨단 엔진 국산화 검토 중이다. 왜 산업부 장관이 제 얘기를 할까요? 제트기급 첨단 엔진. 저기 이것은 우리가 엔진을 국산화함으로써 엔진을 아마 개발할 수 있는 나라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제트기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흘른 세월이 얼마입니까?
한 80년이 흘렀어요. 예,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아요.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내가 생산하더라도 경쟁력,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결국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그래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엔진을 직접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말은 뭐냐면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군수 산업에 필요한 걸 작업한다는 건 기본이고, 그렇지만 군수 산업용으로 뭐 적은 숫자로 생산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기체 개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즉 이 말은 우리가 항공 산업 전반에 진출하겠다. 지금은 없잖아요, 별로. 남의 것을 조립 생산해주고 부품 생산하는 수준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보면은 방위사업청장이 아마 업무의 마지막 그 차원에서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KF-21 엔진 독자 개발 도전해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들어올 방위사업청장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연이어 메시지가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 2월 달에는 지난주 국방부 장관이 이런 회의도 소집을 했죠. 국방과학기술위원회라고 돼 있네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렸고, 국방로봇 발전 방향과 이게 미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R&D, 국방 R&D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첨단 항공 엔진 기본 계획 등을 논의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쭉 지금 서너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일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냥 엔진 개발한다, 우리도 제트 엔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국제시장에서 자생력이 있는 지금 우리의 삼성, 현대, 그리고 조선업처럼 그런 입지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항공 분야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엔진이 뭔가 나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또 하나 언급이 돼야 될 부분이 이제 KF-21 4.5세대,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6세대 전투기를 30대 초에 개발하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원래는 30대 중후반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중국이 35년부터 하겠다. 그리고 뭐 러시아도 기본 모델을 지금 내놓고 있죠. 그들의 뭐랄까 5세대 전투기와 무인기가 같이 나르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고 30대 초반까지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공군의 상황이, 전투기들이 5세대가 채 성숙되기도 전에 6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KF-21도 그것을 다 염두에 둔 기체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한 기체를 우리는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다는 그 의지에 뭐랄까 반영이라고 할까, 실마리가 지금 이 그림에 있다고 봅니다. 6세대 전투기는 무인기하고 같이 공동작전을 해야 돼요. 아무리 AI가 많은 걸 살펴주겠지만 조종사 한 명이 그들 무인기도 여러 대잖아요. 지금 대여섯 대가 한 대에 유인 항공기하고 팀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다뤄야 돼요, 혼자서. 그래서 많게는 조종사 3명까지 필요하다, 6세대 항공기는, 이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훈련기다, 이런 쪽으로 이걸 굳이 해석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가능성보다는 6세대용으로 무인기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LAH나 수리온의 공격 헬기형 형태를 동체 형상이 미래에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왜냐, 동체 내에 추가 인원이 탑승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죠. 날씬하지가 않으니까, 아파치처럼. 그래서 미래 전장, 네트워크 전장, 무인기하고 협업을 하는 데는 그 무인기를 조종할 수 있는 운용자가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기체가 훨씬 더 유용하다.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세대로 가는 것이고, 6세대에 필요한 엔진의 스펙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세대 엔진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엔진에 도전하는 시기도 더 앞당겨줘야 될 거예요. 아마 바로 그리 갈 거예요. 우리는 첫 제트 엔진 개발하는 것이 지금 무인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등치를, 파워를 키우겠죠. 자, 무인기용 엔진을 계속 성능 향상, 출력 향상을 시키면서 거기서 파생형이 나오겠죠. 헬리콥터형, 터보프롭 항공기용도 나오겠죠.
그러다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로도 넘어갈 겁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무인기에도 쓰고 FA50에도 쓰고 그거를 곱하기 두 개를 넣으면은 KF21에도 들어가고 이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모델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결심을 했다면은 어떤 지향점을 찾기는 쉬워요. 앞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이제 항공 분야는 우리가 미국의 기술에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그 엔진도 많이 만져봤고, 예. 그래서 미국에 지금 ATEP라는 엔진 프로그램이 진행이 중이에요. 여러 회사가 지금 관여되어 있어요. 미국은 보면은 대표적으로 주력 기종에는 한 회사한테 몰아주지 않았죠. 이 엔진, GE 엔진을 쓰기도 하고 P&W 엔진을 쓰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 팀에서 지금 엔진을 개발 중인데 현재 GE의 XA100 엔진이 좀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는 Adaptive Transition Program이라고 그래가지고 적응형 엔진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진을 지금 상당 기간 10여 년 정도 개발해 왔고 여기 이미 들어간 돈만 해도 우리 돈으로 한 7, 8, 9조 정도 돼요. 앞으로 그것만큼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2027년 정도 되면 시제품이 이제 비행기 장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27년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의 시제품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져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게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엔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F21용 국산 엔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 부분을 크게 참고했을 것이다. 롤 모델로 삼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이 엔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핵심인데, 이 엔진을 가장 크게 이제 홍보하는 부분은 지금 이거예요. 공기의 흐름을 세 갈래로 하겠다는 거예요. 세 갈래로. 공기의 흐름을 상황에 따라서 비행기가 처한 여건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세 가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밑에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거는 기존의 보통 제트 엔진하고 같은 거예요. 터빈을 통해서 압축이 강하게 되죠. 강한 폭발을 일으키죠. 가장 강한 출력을 내는 거예요. 대신 저기서는 이제 연료 소모가 좀 많겠죠. 예. 열도 많이 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약간 위로 돌리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바이패스비를 어떻게 보면은 높이는 그런 거예요. 터보팬 엔진처럼. 그래서 이때는 순항에 유리한 거죠. 연료 절감형이죠. 우리 자동차 타보면 이코노미 모드, 스포츠 모드 뭐 이렇게 돼 있죠. 컴포트 모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행기 엔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를 최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기동 성능이 강하게 필요한 전투 상황에서는 강한 출력을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료비를 절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위에 냉각이라고 되어 있죠. 초록색으로 표시돼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공기의 흐름 통로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저 냉각이라는 것은 저기에 공기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강한 출력을 낸 후에 엔진의 가장 큰 적은 열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엔진도 그래요. 오토바이 엔진도 그렇고. 네, 열과의 싸움입니다. 네, 강한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냉각이 잘 돼야 되죠. 기존의 F-35의 엔진의 문제가 저기서 나온 거죠. 냉각에서. 네. 그래서 세 번째 공기의 통로는 냉각용이다.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이 이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연료를 절감하고 출력은 10에서 20% 올리고 연료를 절감해서 작전 반경이 30%나 넓어진다. 특히 미국이 태평양 전장에 있어가지고 중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상정할 때는 항속거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달라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게 정부에서 요구한 사안이에요. 10에서 20%의 출력 향상, 동시에 30% 정도의 25% 정도 연료 절감을 통해서 작전 반경을 30% 이상 넓히는 거. 그게 미 공군이 요구한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GE의 이 신형 엔진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GE XA100 엔진의 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압축기, 그다음 폭 가운데 이제 두 개의 이제 터빈이 두 꾸러미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사실은 이 둘레로 뺑 둘러서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보이는데 저기가 연소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압축된 공기가 빡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연료를 점화를 시키죠. 꽝. 예, 그럼 계속 지속적인 폭발이 발생하면서 뒤로 밀려나가죠. 엄청난 고열과 압력. 거기에서 저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일부 터빈이 돌리면 앞에 압축하는 걸 돌리죠. 우리 터보 엔진처럼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엔진을 압축하죠. 자동차에도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건 제트 엔진이니까 뒤로 밀어내는 반발력으로 날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홈이 세 개가 뚜렷하게 있는 게 보여요. 강한 출력을 낼 때, 경제적 출력을 낼 때, 냉각 출력을 낼 때. 앞에 입구부터 다르죠.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가. 자,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제 쿨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F-35 엔진에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엔진을 F-35 엔진용으로도 쓰자라는 논란이 지금 미국에서 일으켜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좀 다른 문제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시켜야지 유지 비용 감소가 줄어든다. 지금 고장이 많아요. 예. 발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 대기율,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운용 유지비가 급상승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F-35에 있어서는 엔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블락 3에서 블락 4로 갈 때는 새 엔진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비행기 전체에 어떤 자리매김을 봤을 때, 포지셔닝을 봤을 때 엔진을 새로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타당하냐? 이런 고민들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예. 그건 다음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GE에서 공개한 거지만 저는 GE가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봐요. 이 엔진의 특성에 대해서. 저는 특히 냉각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공기 통로가 있잖아요. 별도에.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GE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부분의 내용이 뭘까를 생각해 봐요. 네. 자, 6세대 엔진은 과거부터 복합형 엔진일 것이라고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적응형이거든요. 복합형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기존의 제트 엔진 더하기 램젯 엔진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하 1, 2 정도까지는 기존의 제트 엔진을 쓰고 고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크루징이죠. 애프터버너를 쓰지 않고 램젯 엔진을 쓰자.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의 복합형 엔진이에요. 저는 이 지금 GE의 XA100 엔진이 그 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는 비밀로 대외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저 냉각 통로를 램젯 엔진의 공기 유입구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램젯 엔진은 그 원리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구조는 상당히 간단해요. 저 엔진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가 마하 1이 넘어가게 되면은 터보팬 엔진의 앞에 블레이드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램젯 엔진은 음속을 넘는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의 충격파로 인해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지금 기존 엔진에 바로 저 뒤에 애프터버너에 있는 이 연소실을 지나서 애프터버너에 있는 방향으로 공기를 바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버너에서 점화를 시키듯 2차 점화죠. 시키듯 점화를 하면 바로 램젯으로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출력 10%, 20%를 늘리기 위해서 신형 엔진을 개발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중간 단계일 수는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6세대 엔진을 넣었을 때는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저 유로를 저 세 번째 공기 통로가 램젯 엔진의 공기 유입구로 사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전투 기동 성능은 더 좋아지고 또 항속거리가 훨씬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고속으로 슈퍼크루징이 되겠죠. 상대방을 따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 적진 깊숙이 초고속으로 진입할 수 있죠. 항속거리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예.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기존의 터보젯 엔진과 램젯 엔진의 복합 사이클 엔진인 거예요. 예. 저 정도 되면은 기존의 5세대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엔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제 GE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를 제가 추렴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엔진은 그냥 5세대 엔진의 개선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세대 엔진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차세대 엔진이라고 하려면 저게 복합 사이클 엔진, 램젯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 세 번째 공기 통로는 딱 그 목적에 부합한다. 네, 전 그렇게 이해가 돼요. 물론 저 개인적 추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미 공군이 6세대 전투기를 예상하는 것이죠. 이미 하늘에도 띄워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년대 초까지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서 보여줬던 저런 엔진의 개선형이 2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는 기체가 훨씬 대형화될 가능성이 커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10% 내지 20% 정도의 출력 향상, 그거는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추가의 엔진의 성능과 어떤 연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자, 거기에 유추해서 제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연구를 보면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짐작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대전에서 어떤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물 센터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기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제목이에요. 위에 거는 2018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저거는 램젯과 스크램젯 이중연소 엔진이에요. 이거는 바로 뭐냐? 스크램젯,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용 엔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램젯이 가동하려면 마하 1이 돼야 되죠. 들어오는 공기 유입이. 그래야 자기들이 압축이 되니까 스스로. 그러면 이거는 램젯 이전에는 뭐가 있느냐? 로켓 부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속 이상의 속도로 가속을 하고 그 다음 램젯이 이어받고 또 속도가 마하 3, 4, 5 되면은 그때부터 가장 효율적이 되는 스크램 엔진이 이어받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스크램젯 엔진은 아직은 이제 속도 차이나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 그 안정성이 램젯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순항 미사일용으로 적절한 엔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마하 5 이상 되는 속도로 컨트롤하기 어렵고 그런 기체를 만들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용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금년에 비행 시험을 한다고 해서 시제품도 공개가 됐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 게 지금 오늘의 관심사랑 되게 유사해요. 항공기용 복합 사이클 엔진. 지금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예, 밑에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서. 터보 램젯용 초음속 터보 엔진 기술 개발 2024년부터 32년까지 개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저 때는 저게 충분했지만 미국이 6세대 전투기를 낸다고 했고 우리가 6세대 전투기 우리 기술로 엔진까지 다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시간도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F-35도 추가 구입한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이미 KF-21은 많은 계획과 많은 고민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시장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있는 지금 복합 사이클 엔진 이 프로젝트가 더 가속화돼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밑에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인지. 터보 램젯용 초음속 터보 엔진 기술 개발이에요. 아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 앞서 설명드린 거랑 맞죠? 엔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더 고속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고속에서는 앞에 터빈을 안 쓰고 뒤에 램젯을 쓰게 될 거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열이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꽝 터졌을 때 연속이 바로 다음에 있는 터빈이에요. 그런데 마하 2 이상에서는 램젯가 대체하는 거예요. 애프터버너가 터지는 장소까지 공기가 와서 거기서 터지는 거니까. 즉 애프터버너가 램젯으로 대체되는 거고 애프터버너는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소모합니다. 그거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것이죠. 아주 효율적으로. 그래서 최상의 열 효율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재의 부담도 줄이면서 연비는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속도가 올라가죠. 이게 크루징이 가능합니다. 초음속 크루징이. 슈퍼 크루징이라고 그러죠. 네. 자, 두 형태의 공기 흡입식 추진 기관, 터보제트와 램제트를 결합한 복합 사이클 추진 기관, 터보 램제트 엔진. 예, 이겁니다. 자, 이거를 미국에서는 지금 GE가 XA100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한테 언론에 공개할 때, 대중한테 공개할 때는 복합 사이클이라는 이름을 빼고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쿨링을 위해서 냉각을 위해서 새로 세 번째로 만들어진 그 공기의 그 통로가 사실은 램젯으로 금방 전환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재 부분이 있어요. 소재 부분이 이게 GE 코리아에서 나온 건데 엔진의 그 뭐랄까 폭발하는 부분 거기서 압력과 온도를 더 높일 수 있으면 출력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한계 요인이 뭐냐면 제한 요인이 그 엔진의 부품이 그 열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게 한계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재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각광받는 소재가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CMC 소재예요.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짓이에요. 금속 대비 최신의 합금 대비 내열성 20% 이상 올라가고 무게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열은 더 잘 견디고 가볍죠. 고출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탄소 섬유 아시죠? 탄소 섬유에다가 그 도자기 소재를 코팅을 해가지고 우리 철근 콘크리트 아시죠? 철근 넣죠? 콘크리트하고 자갈 넣죠? 그래서 서로의 양쪽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바위등이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만든 소재예요. 탄소 섬유와 도자기 재료를 만든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좀 전에 오늘 보신 그 GE의 엔진에도 이게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들의 민간용 항공기 엔진에도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진행됐을 거예요. 예. 이거 없이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하고 그다음 발전소용 엔진 개발하죠. 우리는 발전소용 엔진 개발했잖아요. 두산중공업에서. 우리는 거꾸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소재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국산화가 됐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걸 반증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으로 상당히 우리 목숨줄을 노렸던 시기가 있었죠. 이게 2019년인데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게 이 효성에서 탄소 섬유 국산화를 위한 대량 생산 설비를 이제 성공한 거예요. 우리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소 섬유를. 예. 그게 지금 대통령까지 참석한 큰 행사였어요. 왜냐? 탄소 섬유가 수소전지의 핵심 소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예요. 그리고 항공 엔진 부품, 복잡한 부품을 옛날에 다 조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3D 프린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더 가벼워지면서 더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국가 기간 산업, 미래 산업, 그리고 방산 산업의 핵심 소재가 탄소 섬유예요. 탄소 섬유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예, 일본. 그래서 GE에서 지금 CMC 재료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 소재는 일본에서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 업체랑 조인트 벤처 회사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직접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도발이 있었던 그 계기로. 그래서 여러 군데다 쓸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항공기 부품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엔진 소재 기술을 파악했다. 주위에 이렇게 조금 검색해 보면 그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그 고민의 흔적들이 보여요. 디자인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리고 무인기 엔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차세대 기동 헬기용으로 3,000마력급 엔진, 터보 샤프트 엔진이죠. 그걸. 거기서 이제 응용한 게 파생형이죠. 것이고, 그걸 출력을 올릴 것이고, 그 엔진에. 그래서 출력을 올린 엔진에다가 복합 사이클 방식을 적용할 것이고, 이게 로드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자, 그게 그렇지만 그게 관련된 정보는 엄청나게 제한적이죠. 그 마침 GE의 XA100 엔진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엔진을 빌어서 우리 이야기, 아마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그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